여러분 반갑습니다. 역사탐정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우리 고대인들은 거북이를 찾았고 또 각종 문헌과 영상에서 거북이에 대한 기록을 남겼을까, 또 가장 이른 시기 우리가 고조선 시대의 상형문자라고 하는 그 근문 속에도 이 거북이의 존재가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 영상 속에서는 우리가 유물과 문헌 이것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이 거북이를 찾았던 이 구지가는 단순한 그냥 민속적인 그러한 내용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수천 년 동안 내려왔던 그런 정체성의 인식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거북이는 천하의 보물이니 먼저 거북이를 얻는 자가 천자가 되며 예언하는 것마다 이루어지며 싸움에서 매번 승리하며 거북이는 깊은 데서 태어나 황토에서 자랍니다. 이렇게 왕에게 설명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여기에 보면 거북이는 천하의 보물이다 해서 아주 귀중하게 여겼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귀중한가? 바로 이 거북이를 얻는 자가 천자가 된다. 즉 거북이가 천자를 결정할 정도의 그러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언하는 것마다 이루어진다. 이것은 이 거북이를 통해서 점을 침으로써 앞날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있다 하는 것을 고대인들이 인식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갑골문이라는 것이 성립되지 않았나, 또 성립된 배경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기 싸움에서 매번 승리하며 거북이는 깊은 데서 태어나 황토에서 자랍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매번 승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천자를 정할 만큼 그렇게 강력한 권력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당연히 싸움을 하면 그만큼 큰 힘으로써 상대를 제압할 수 있다 하는 그러한 믿음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두 번째 보면 이 사기 은본기에서 하나님이, 여기 보통 우리가 천 하게 되면 이것을 그냥 하늘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고대에는 이 글자 자체가, 모든 글자는 전부 다 사람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2000년, 3000년 이렇게 내려가면서 본래의 그 뜻이 흐릿해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 개념이 두루뭉술하거나 추상적으로 변질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의 여기천이라고 하는 것은 상형문자에서 해를 나타내는 둥근 원과 그 다음에 큰 대자가 합쳐진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형상은 남자가 이렇게 정면을 보고 당당하게 서 있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늘천 이렇게 하기보다는 큰 태양, 큰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작은 태양도 있다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큰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해를 자신의 정체성으로 인식하는 그러한 족단 중에서 가장 높은 분, 가장 으뜸이 되는, 그렇기 때문에 시조가 되는 그러한 분을 나타낸다. 그럼 여기에서 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에서는 존칭이 되고, 천이라고 하는 것은 큰 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말로서도 보면 큰 해를 우선 우리말로 하게 되면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록에 보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 은나라의 운명을 끝내시려는지, 지인이라고 하는 것은 미리 앞날을 예측하는 사람, 즉 점치는 사람 이렇게 되죠. 지인과 거북점에도 길한 괴가 나오지 않으니, 이렇게 해서 위에서 보면 예언하는 것마다 이루어지며 하는 것처럼 여기 거북점, 여기 전복에도 길한 괴가 나오지 않는다 하는 것은 이미
나라의 멸망이 정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내 말은 틀렸다. 호랑이와 들소가 우리에서 나오고 거북 껍질과 옥이 함에서 깨진다면 누구의 잘못이냐? 이렇게 이제 공자가 그 제자를 탓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말은 노나라보다 소국인 그 나라를 물리적으로 정복을 해서 합병을 하려고 할 때에 그때에 이것에 대해서 그 제자가 이거 어쩔 수 없다 하는 식으로 이렇게 나오니까 공자가 신하의 도리가 뭐냐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노나라로 봤을 때에는 상대적으로 소국이 되는 그 나라가 대대로 선조들에게 또 이 주변 제후국들에게 존중을 받고 또 제사를 지내는 그러한 나라이기 때문에 작지만 함부로 할 수 없는 나라, 그리고 명분이 있어도 그 나라를 지배할 수 없는 그러한 인식을 갖고 있었는데 이것을 노나라 임금이 정복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 관리 중에서 공자의 제자가 있었는데 어쩔 수 없다. 임금이 마음 먹었으니까 이걸 우리가 어떻게 막겠냐. 이렇게 이제 포기하는 듯한 그러한 발언을 할 때에 공자가 네 말은 틀렸다. 호랑이와 들소가 우리에서 나오고 여기서 보면 호랑이와 들소는 바로 사나운 권력자 노나라 임금을 말하는 것이고 이 임금이 거북 껍질과 옥을 함에서 깨뜨린다. 즉 여기서 보면 거북 껍질이라는 것은 굉장히 거북이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점을 치고 또 이 점이 미래의 현실이 되는 그러한 신성한 예언자로서의 그런 모습이 있고 옥이라는 것 이것은 왕을 상징하고 신성한 그러한 보물로서 이렇게 잘 그 함에 넣어서 보호를 했는데 이것이 함에서 깨진다면 누구의 잘못이냐. 그것은 이것을 하지 못하도록 간하지 못하는 그러한 신하들이 잘못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하가 된 자는 임금이 잘못된 것을 목숨을 걸고 그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임금이 잘못된 것을 얘기를 할지라도 임금이 마음먹었으니까 내가 어떻게 하겠어. 이렇게 하는 것은 신하가 있으나 없으나 그거는 쓸모가 없는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네 역할을 해야 된다. 신하된 도리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 세 가지 그 문장을 보게 될 때에 이 거북이라는 존재는 그냥 일반적인 동물이 아닙니다. 이 거북이를 통해서 그 거북이를 상징으로 하는 인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천자가 된다 하는 정도 같으면 다른 건 말할 여지가 없는 것이죠. 그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 권위가 있는 존재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보게 되면 추모왕에 대한 기록을 여기에 남기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황천지자, 이 황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추모왕, 이 영상에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지 않겠는데요. 이 추모왕이라고 하는 이 자체는 자신의 근본은 곡부, 즉 고조선의 첫 수도가 되는 아사달, 그 곡부를 근본으로 하는 그 정통성을 이은 왕이다 하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부구, 그러니까 거북이들이 이제 또 오르는 거죠. 자, 이때에 추모왕이 나룻가에서 외치기를 나는 하나님의 자손이요 어머니는 하백의 따님인 추모왕이다. 이 말은 곧 일월지자 이것과 같은 말입니다. 여기서는 부계를 말한 것이고 여기서는 모계를 말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추모왕이다 하는 이 추모라는 것은 영상으로 나중에 올리겠지만
이 추모라고 하는 이 자체는 고대의 문자를 통해 보면 이것은 삼신의 자손이 되는, 그 중에 천신 하나님을 계승한 그 자손으로서 왕이 된 자, 이런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손이여 할 때 이것을 먼저 내세운 것입니다. 나를 위해 갈대를 연결하고 거북이 무리가 떠올라 물을 건너게 하라. 이렇게 해서 거북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거북이라고 하는 것이 앞에 문장에서 천신이 된다고, 천신을 만들 정도의 강력한 힘을 가진 능력자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보면 추모왕이 거북이한테 물을 건너게 해달라 하는 이것이 그만한 힘이 있다, 그만한 능력이 있다 하는 것을 여기서 인식하고 그렇게 말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물을 건넌다고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뭐 황하라든지 뭐 큰 강이라든지 이런 물길을 말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어떤 고난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장애물, 고난, 이것을 넘어서게 하는, 이것을 고난을 극복하게 하는 존재로서 거북이를 여기에 등장시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즉시 갈대가 연결되고 거북이들이 물 위로 떠올랐다. 이어 추모왕은 물을 건너가서 비류국 홀본 서쪽 산성에 성을 쌓고 도읍을 세웠다. 여기서 도읍이라고 되어 있는데 도와 읍은 다른 것입니다. 도나 읍이나 이것은 다 중요한 그 나라의 큰 인물을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또 전략적으로 중요한 그러한 요충지가 되겠지만, 이 도라고 하는 것은 종묘사직이 있는 것이고 읍이라는 것은 이 종묘사직은 없으나 그만큼 번성한 그러한 지역이다. 그것을 합쳐서 도읍, 마치 이 도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인식으로 보면 서울특별시, 이것을 도라고 보고, 여기에 또 보면 광역자치단체라든지 뭐 대구, 광주, 대전 뭐 이런 중요한 지역, 이것을 읍으로 이렇게 표현했다, 이렇게 인식하면 전반적인 개념이 잡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뭐 제사를 지내는 시절이 아니니까 여기에서 종묘 사직과는 관련이 없지만, 그런 정도의 어떤 그 개념을 가지고 여기에 도읍이라는 말을 선인들이 써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여기에서도 우리 그 기록에서도 이 거북이라는 존재가 그냥 범상치 않은 그러한 존재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북이라는 것이 바로 이 보면 부주 해가지고 이 아버지 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라고 하는 것은 수차례 이렇게 설명드린 것처럼 고조선 시대에 3대, 4대, 5대를 기록한 족보에 보면 이분은 3대 고향 임금님을 가리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향 임금님 때에 벌써 이 거북이가 여기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는, 그러니까 아버지 햇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4대가 되겠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그때 당시의 방식으로 족보를 나타낸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너는 거북이다. 그때 당시에 거북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였겠는가? 그것은 기록에는 정확하게 나타나진 않지만, 그러나 상당히 막강한 그러한 권력자였다, 힘을 가진 존재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천자를 세울 정도니까요. 자, 여기에 보면 거북과 뱀이 교미하여 현무가 된다. 거북과 뱀이 합체하여 현무가 된다. 즉 현무는 거북이와 뱀을 기본으로 해서 추상화된 그런 존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거북이라는 것은 앞에서 이미 설명을 드렸고, 이 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고대에는 없는 글자입니다.
이 뱀사자는 없는 글자입니다. 그리고 형태를 보게 되면 그것이 마디가 있고 그런 표현이 된 고대의 금문이 나타나 있습니다. 즉 이것은 뱀으로 우리는 인식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뱀이 아니라 누에를 확장해서 소위 인신한다 그러죠. 인신해서 의미가 비슷한 것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는 그런 의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자라고 하는 것은 아들 자자와 같은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거북과 뱀이 교미하여 현모가 된다. 이것은 거북은 부계가 되고 이건 모계가 되겠죠. 그래서 이건 거북이 아들이 돼서 상대 쪽으로 장가가는 그런 의미가 되고 거기에서 또 자식을 낳아서 자신의 본가로 이렇게 장가를 보내는 그래서 서로 왔다 갔다 하는 모계 시대의 상황을 여기에 깔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족외혼이 바탕이 돼서 이렇게 설명이 된 것이고 또 이것을 통해서 푸나루와 사회가 형성이 되었다. 그러니까 독점적으로 서로 통혼할 수 있는 족단이 정해져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무는 구이다. 자, 앞에서는 거북과 뱀이 교미하여 현무가 된다. 이렇게 되었는데 현무는 거북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무라는 것은 거북과 뱀 중에서 일단 거북이를 대상으로 해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건 아까 앞에 청동 기물에 새겨진 그 글자가 되고요. 혹자는 이것을 맹공이 민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민이라는 글자는 고조선 시대에는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할아버지 계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고향 임금님의 아들 네 분, 그러니까 목급처, 그러니까 고향 임금님의 큰 부인에게서 낳은 아들 네 분의 이름을 계로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분이 거북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바로 계시 네 분 중에 한 분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할아버지 계시가 너를 이렇게 이름을 짓는다 이렇게 표현을 해두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계시가 4대 쪽이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되려면 6대 쪽의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또 아버지 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병. 이것은 고조선 시대의 족보 20인 그 기록 중에서 제일 끝에 있는 5대째의 제일 마지막에 있는 그 인물이 됩니다. 그 인물이 아버지라고 하고 그 거북이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 보면 이분은 역시 6대째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보면 고향 임금님이 3대째인데 지금 6대까지 내려왔습니다. 3대, 4대, 5대, 6대. 즉 이 거북이라고 하는 것은 대대로 그 자손들이 이어받는 그러한 토템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큰 족적을 남기게 되면 그 아들, 손자, 증손자 이렇게 해가지고 줄줄이 대대로 그것을 영예롭게 여겨서 자신의 족보로 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북이라고 하는 것은 대대로 이렇게 이어받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고령 토제방을 여기에서 보면 그 여러 가지 형상들이 토제방을 곳곳에 표현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 보면 여기에 거북이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흔히들 이 방울 모양뿐 아니라 다른 것들에서도 많이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방울 자체, 형상 자체가 글자입니다. 태양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천신 하나님의 자손이 되는 이 거북이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거북이가 최초로 등장했던 것은 바로 고향 임금님의 아드님 네 분으로부터, 네 분 중에 한 분으로부터 이것이 등장했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계시해서 하늘천,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란 뜻이죠. 하늘천. 그 다음에 여기에 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는 바로 천신 하나님이 아니라 천신 하나님의 자손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계가 있고 아버지 계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아버지 계시 다음에 인물이라 하면 이 천자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이때 당시엔 제국고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제국고신에게 제국고신 임금이 바로 이 거북이를 토템으로 하는 이 분을 이분 족단으로 장가를 와서 이 족단뿐 아니라 자기 족단, 양 족단을 동시에 통치하는 그런 지배자로서 인정한다. 사위로서 인정한다 하는 것을 여기에 부계 이것으로서 이 관계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보신 것처럼 바로 이분이 계시 중에 한 분인데 이 계시 중에 한 분이 바로 누군가 천자의 자리에 있는 이 사람에게 천자로서 복종을 하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 문헌에서 보면 거북이를 차지하는 자가 천자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이 거북이를 토템으로 하는 이 족단의 어떤 그 지지 배경으로 해야 천자의 자리에 오를 수 있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고 그래서 문헌 기록이 근거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또 보면 거북이입니다. 거북이를 이렇게 표현을 해 두었는데 여기에 보면 해라고 하는 것을 표현을 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거북이 형태가 이런 형태는 없죠. 옆에 있는 이것이 거북이의 자연적인 그러한 모양에 가깝죠. 근데 여기는 둥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천신 하나님의 자손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둥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은 해님의 자손인 거북, 굿이다. 이런 내용이 여기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체가 해라고 하는 글자니까요. 이것이 날일자, 날이라는 것은 해를 말합니다. 날이 세월이 흘러서 발음이 변하면 이것이 알이 되고 오늘날 우리가 알에서 태어난다고 하는 난생 신화라고 할까요? 그것의 근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생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인 그런 사실을 이 유물에서 표현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이건 신라시대의 토제 거북인데요. 여기에 보면 등에 이렇게 많이 작은 해들을 갖다가 표현을 했습니다. 둥근 원을 표현했습니다. 즉 이것은 아래 자손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타난 이 해는 이것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자체는 천신 하나님. 그래서 이 자손들이 이렇게 많이 번성을 했다 하는 것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토기인데요. 이제 여기서 제사를 드렸겠죠. 이 제사를 드릴 때에 여기에 보면 신이라는 글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요 부분, 요것은 태양을 나타내고 또 여기에 가운데가 이렇게 되어 있는 이것은 바로 신이라는 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신이라는 글자가 있고 신이라고 하는 것은 곧 중문대사전에서는
천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천신은 천이라는 것은 큰 햇님을 나타내고 신이라는 것은 큰 햇님의 정체가 누구냐? 그것이 바로 신농임금입니다. 왜냐하면 신이라고 자신을 칭했던 최초의 인물 한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농임금님, 그분이 천신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리족의 나라에서는 이 천신에게 꼭 제사를 드리고 나라 전체가 그렇게 축제를 벌이기도 하고 그분의 어떤 도우심을 바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구려의 동맹, 부여의 영고 이런 것이 한민족의 나라들은 다 그렇게 천신에게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타난 이 표현이 바로 그러한 제사의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 천신 하나님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농 임금님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는 그냥 구멍을 뚫어놔서 여기에는 구멍만 뚫어놔서 신이라는 글자만 여기에 나타났습니다. 밑에는 하늘천과 신이라는 것이 합해져 있고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천신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신. 그런데 여기 위에 올라가면 바로 이 신이라는 글자가 아니라 사각형이 나타납니다. 사각형은 나중에 설명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이건 나라, 국이라는 나라, 국, 이 글자가 되기도 하고 또 이것이 위자가 되기도 합니다. 에어쌀 위, 그 다음에 이렇게 돌 위, 그러니까 순시한다는 그런 의미의 위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위쪽으로 가면 여기에 정삼각형과 또 역삼각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삼신과 그 다음에 또 외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 고조선 시대의 아주 초기에 그러한 상형 문자들입니다. 이것은 제가 수없이 귀에 딱지가 안 들 정도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더 설명드리지는 않겠고 더 많은 내용을 필요로 하시는 분은 삼신에 대해서 설명문에 링크를 해두었습니다. 그거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는 요 작게 표현되어 있는 이것이 거북입니다. 다른 동물은 없는데 천신 하나님과 그 족보들을 후예들 이런 족보들은 있고 이 거북이가 여기에 딱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확대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이렇게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제사를 받는, 그러니까 천신 하나님으로부터 또 고조선 말기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족보가 여기 표현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 거북이가 붙어 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그러한 존재였다 하는 것을 이 신라인들도 잘 인식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보면 할아버지 기씨, 그러나 이거 실제로는 사시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거북이가 있는데, 자, 이 거북이라 할지라도 전반적으로 언뜻 보면 거북이 같지만 이것이 다 상형문자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초 혹은 철이라는 글자가 될 것이고 이것은 바로 이 삼신의 역사를 계승했다. 여기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이 천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은 불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불꽃 주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서로 이렇게 양 족단이 그러니까 부계와 모계 그 족단이 서로 통혼의 독점적인 상대가 되어서 이렇게 그때 당시의 방식으로 통혼을 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꺾인 이 네 개는 행할 행자입니다. 그렇게 서로 누비 혼인을 행했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아버지 용하고 또 여기도 보면 거북이 형태 같지만 이 자체가 다 그런 상황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고 앞에 설명드린 것과 동일합니다. 자, 여기에서도 또 천, 또 앞에 설명드린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이때의 천과 여기의 천은 천자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3대째의 인물이고 이것은 4대째의 인물입니다. 4대째 인물이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천자를 두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런 모양을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시대의 천자가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이렇게 중국의 청동기를 들여와 가지고 전시를 했을 때에 제가 찍어온 사진입니다. 여기에 보면 천민부경 글자가 있는 세 발 달린 술잔, 삼족 술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보면 천민 할 때 맹꽁이 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힘쓸 민, 맹꽁이 민 이래 하는데 이 글자는 고조선 시대에는 없었던 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맹꽁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맞지는 않습니다. 이건 천구, 부경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설명, 상나라 세발 술잔 중에 그릇에 이제 뒤에 여기 설명을 보면 상나라 세발 술잔 중에 그릇의 양쪽에 모두 새의 꼬리를 닮은 것을 각이라고 하는데 종종 세발 술잔 대신 나팔 모양 술잔과 세트로 발견된다. 소머리 모양의 손잡이가 세로로 붙어 있고 그 안쪽에 바로 천민부경이라고 쓰여져 있다. 이렇게 하면서 부경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경일에 돌아가셨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그런 설명입니다. 물론 뭐 중국의 해석을 그대로 따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이것은 말 안 되는 설명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시간이 되는 대로 왜 이것이 엉터리냐 하는 것을 별도로 또 영상을 통해서 설명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민이라고 하는 것은 고조선 시대에 없는 글자다. 그것이 일단 해석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중국 학자들은 은나라 이전의 역사, 3대 이전의 역사, 이것에 대해서는 일단 부정을 하고 보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1000년 전의 유물일지라도 은나라를 넘지 못합니다. 은나라보다 1000년 앞서도 은나라 이후에 주나라나 뭐 이때 유물로서 구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학자들의 이러한 그 역사 해석은 참으로 엉터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하나씩 발견되는 대로 설명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안쪽을 보고 확대를 해서 찍은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죠. 일부분만 나왔지만 그래도 충분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 거북이에 대해서 어떻게 시대별로 분류를 하고 있는가 일단 보겠습니다. 자, 이건 갑골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갑골문에 나오는 이 글자가 가장 앞선 시대로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중국 학자들은 의구학파, 무조건 부정하고 보자, 옛날에 전해오는 기록, 옛날의 역사는 일단 부정하고 보자 하는 그 의식을 여기에 갖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자, 이거 다 초자가 되는 거죠. 다 초자. 다시 말하면, 이 전체적인 거북이 형상이 바로, 천신 하나님과 또 그 삼신을 계승한 그러한 어떤 인물의 상징이다, 토템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보면 바로 또 이 초자가 있고, 혹은 아라고 이제 또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싹, 이래 해가지고. 그래서, 내용은 같아요. 삼신을 나타낸 것이고, 이것은 불꽃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불꽃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중국 학자들은 이것을 일러서 싹,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싹이 아니라 이건 불꽃이고, 불을 토템으로 하는 그러한 삼신의 이 후예다 하는 것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 역시 이것도 풀초자가 들어있죠. 이것과 이것은 같은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 금문에서 최초로 이게 나왔다 하는 이 인식을 보여주고 있는데, 실제로 이 글자가 1000년 전에 쓰여진 것으로 이 자리에 와야 됩니다. 이 위치가 바뀌어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이것이 전체적으로 몸체가 태양입니다. 그 다음에 머리 부분을 보게 되면, 머리 부분에 보게 되면 신이라는 글자가 있고, 또 이렇게 둥근 천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가장 큰 이 거북이로서 받드는 선조, 그것을 여기에 표현을 했는데, 여기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것은 천이라, 가장 큰 해이기 때문에 천이라는 것이고, 이것은 신이라는 글자의 기원이 되는 천신 하나님의 그 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천신, 이렇게 읽을 수 있어야 고대의 상용 문자를 배웠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거 다 마찬가지죠. 여기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에서 발굴된 그러한 금관의, 뭐 어떤 사람은 산자다, 어떤 사람은 출자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초라는 글자가 계속 연결돼서 나타난 것이고, 그 금관을 쓴 사람은 바로 이 거북이 구가 인식하는 것과 같이 바로 삼신의 후예, 그리고 정중앙에 쭉 관통하는 이 신자가 있으니까 자신은 천신 하나님의 계승자다 하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여기 신이라는 글자가 있고 여기에 천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천신을 가장 가운데 모셔놓고 천신을 포함한 이 삼신, 이 삼신의 계승자가 거북이라는 그러한 상징을 가지고 있었다, 토템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은 초나라 때의 그때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천신 하나님의 모습이 있고, 이건 큰 대자가 있고, 또 여기는 뭐가 있는지, 이거 뭘 표현했는지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보면 이건 모계를 표현한 것 같아요. 이건 을자 같고, 그 다음에 여기에 사각형입니다. 이 사각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앞세대와는 다른 것입니다. 사각형은 바로 5대째의 어떤 인물을 여기에 자신의 상징으로 이렇게 표현했다. 그 다음에 여기에 X자 같이 4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노비혼인을 나타낸 것 같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바로 여기 이 천신할 때 신자죠. 신자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건 합한다, 일가가 된다, 이런 뜻이 되죠. 그 다음에 이거는 삼신, 그리고 이것은 사각형에 이렇게 누비혼인의 표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자는 이 시대와는 다르게 바로 이렇게 5대째의 그 표현이 여기에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번째자로서 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학자들이 갑골문을 제일 앞에 내세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건 분류가 잘못된 것입니다. 족보를 볼 때. 그러나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미 그들의 머릿속에는 의고학파 이래 해가지고 그 은나라 이전에는 역사가 믿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몽땅 다 부정해야 된다 하는 것을 여기에 배경에 깔고 있다 하는 것을 중국 학자들의 분류법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최정점에 있는, 가장 앞선 시대에 있는 고조선 시대의 이 역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살려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건 앞에서 봤고요. 또 같은 시대에 여기에 보면 또 역시 같은 그런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것을 보게 되면 바로 이 배자입니다. 이건 등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 돌리고 있는 이것은 5대째 일어난 일입니다. 고조선 5대에. 그래서 이 앞에 선 두 개는 이 금문 두 개는 고조선 시대의 표현이고 이것은 고조선 시대 끝물에 이렇게 나타난 이 표현이 될 것이고 이후에는 한국이 됩니다. 한국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것도 설명을 드려야 되겠지만 당장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기회를 봐서 영상으로 한국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올려볼까 합니다. 자,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조선 시대 5대째의 막내, 거기에 부병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인물은 6대째다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구씨가 아버지 병을 위해서 이 금문이 들어있는 청동 기물을 바칩니다. 이 기물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 글자와 이 글자는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버지라고 하면서 병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름을 이렇게 지어줬어요. 그러니까 이 인물이 아버지 이분에게 이 금문이 들어있는 청동 기물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둘 사이의 관계가 명확하게 이렇게 입증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여기 제일 머리지만 거북이의 머리지만 실상은 이 거북이가 정점으로 하는 시조가 누구냐? 바로 천신 하나님. 그래서 이러한 개념이 들어있는 것이 가야 토제 방울이고 거북이 아까 그 토제 그 제사 기물에 있는 중간에 매달려 있는 거북이 그 다음에 이것이 남건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것도 뭐 봐서 영상으로 올리겠지만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할아버지 조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상으로서 다음과 같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거북이는 고대의 신성한 동물의 상징이었다. 고대의 문자에서는 거북이를 신성한 인물로 인식했다. 즉 여기에서 보면 동물의 상징이었으나 동물로 표현했지만 실상은 이 동물로 표현된 거북이가 실상은 그 당시에 아주 강력한 권력을 가진 인물을 나타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거북이가 제사기물에 새겨진 것은 제사의 대상 인물이라는 의미가 있다. 그렇습니다. 거북이는 고대 임금으로부터 고향 임금님으로부터 시작되어 대대로 계승된 토템으로 볼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이 토템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에게만 국한된 것은 시칭이고 그 자손들이 계속 그것을 물려서 점점 많은 후손들이 그것을 자신의 정체성의 정점으로 볼 때에는 토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토템을 보면 그 토템을 쓴 사람이 나는 어디의 자손이요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추모왕이 자신을 일월지자 이렇게 표현한 것도 천신 하나님 가장 정점에 있는 그 천신 하나님이 있고 또 그 자손 중에서 또 다른 토템을 자신이 받게 되면 그 자손들이 또 계속 그거를 쓰게 돼서 또 하나의 족단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제사에서는 그것을 일러서 대종과 소종으로 나누게 됩니다. 천신 하나님은 대종이 되고 그 자손 중에서 누군가가 다른 상징으로 해서 하나의 족단을 형성하게 되면 그것은 소종이 되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서도 그 자손 중에 또 하나가 또 분리돼서 새로운 토템을 가지게 되면 그것이 또 앞선 것은 대종이 되고 뒤에 나타난 토템은 소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종과 소종이 점점 이게 확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천신 하나님을 일러서 만성시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많은 성이 있더라도 천신 하나님이 그 정점이 되기 때문에 그분이 대종 중에 대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제사에서도 이분은 영구불천의 존재, 영구불천의 시조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거북이는 고대의 중요한 인물을 나타냈으며 대대로 이것이 계승되었고 제사의 대상이 되었을 뿐 아니라 고문원, 민속, 유물에도 다소 표현되었다. 그렇습니다. 신라, 가락, 백자는 제가 아직 발견을 못했는데 아마 있을 겁니다. 고구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거북이라는 것은 단순한 어떤 동물의 표현이 아니라 이것은 매우 중요한 어떤 연결고리에 있는 그러한 실력자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구지가에 나타난 거북이도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보면 협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도와달라, 또 이렇게 보살펴달라, 굽어달라 이런 그 바람이 그 안에 들어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상으로서 거북이가 가진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긴 영상을 모아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